네, 반갑습니다. 전공지리 강의하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건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전공지리 강의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있었던, 2015학년도, 전공지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래서 작년과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갈, 전공책 나가는 뭐 농업지리, 공업지리 관련된 그런 얘기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공지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크게 1, 2월하고 그다음에 3, 4월, 그다음에 5, 6월, 그다음에 7, 8월, 9, 10월, 그 다음에 11월. 일단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1, 2월 달 강의는 정말 말 그대로 얘는 기본을 가장 중시하는 강의입니다. 기본을 가장 중시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1, 2월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기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일단 이 12월 달에 이 12월 달에 이 시행되는 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주로 이제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학습이 됐다면 기본에서, 다시 말하면 기본에서 멀어진 것들,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배제를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배제를 하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계속 갖고 놀 겁니다. 그럼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어디에 찾을 거냐? 이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 문제도 보셔야 되지만 이 기출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푸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풀이를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풀이를 가시면 안 되고 얘는 분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작년엔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왔어. 그러면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온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물론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풀이가 아니라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추이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1, 2월 달에 하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이렇게 기본을 만들었다면 1, 2월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 분석도 하고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했었던 얘기고, 우리 시험 보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했었던 얘기인데,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하냐면,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본 중에서도 그 개념과 관련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개념을 누가 똑바로 잘 알고 있고, 누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얘가 서답형으로 딱 변환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 2, 3, 4, 5번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거 빠지고 얘는 정답 절대 아닐 것 같아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찍으면 어느 정도 확률이 있었는데 이게 서답형으로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런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는 뭐에 승부를 뒀어야 됐냐면 누가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해가 더 지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개념과 정의는 잘 알고 있겠구나. 그럼 뭐가 이제 바뀌게 되냐면 기본 개념과 정의에다가 이걸 누가 더 포장을 잘해서 서술해 내느냐, 그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 이제 서다평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입형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논수령은 누구나 다, 서술 논수령은 누구나 다 혼란스러웠고,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다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답일까? 어떤 용어가 답일까? 그때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기본 개념과 정의를 누가 잘 알고 있냐,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2015년 시험에서, 바로 작년에 이제 시행됐던 시험에서는 이제는 기입형은 대부분 준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뭐가 합격의 이제 판가름을 가를 수 있느냐? 서술, 논수령.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재작년에 처음 시행됐을 때는 누가 이제 기본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서술, 논수령은 다 멘붕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입형은 누가 정확하게 얘를 알고 썼느냐, 그 용어를 썼느냐 못 썼느냐, 그 차이였었고, 얘가 한 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얘가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의 이제 큰 틀이 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입형이 이제는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왜 그 시험 문제도 쉽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술 논수령 같은 게 이제 누가 더 포장을 잘해서 표현해 내느냐, 이제 그 싸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요 정도가 그러니까 올해 시험도 이 서술 논수령 이 정도가 시험의 당락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 배제를 하고 아예 강의도 안 합니다. 물론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드리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 지리에서는 나오는 분야가 딱 한 분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 정치지리에서 기출된 문제는 축축 쥐어 심장계 그 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치지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알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쓰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치지리 그 파트 강의할 때 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지에 안 나오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정의 위주로 1, 2월 달 강의는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강의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 개념과 정의의 학습을 하시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뭔가, 도대체 뭘 물어보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언제 이게 빛을 발하냐면 이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1, 2월 강의 때만 살짝 해놓고 1, 2월 달 딱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3, 4, 5, 6, 7, 8, 9, 10 다 지나서 10월 달에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이제 12월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 2월 강의가 좀 마무리되면 3, 4월 강의는 요거 이제 합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자연지리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지리교육론에 관련된 내용을 한꺼번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교육론을 3, 4, 5, 6월달 이제 한꺼번에 가고, 얘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3, 4월달 5, 6월달 합쳐서 한 8주 정도가 이제 되는데, 한 8주 정도 중에서 한 6, 7주 정도는 인문지리를 가고, 그 다음에 너무 많. 6, 7주가 아니라 3, 4주 정도 인문지리를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 4주 정도 이제 자연지리를 가고, 그 다음에 1, 2주 정도를 교육론으로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분한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문제 나오는 그 개수나 내용도 거의 이제 비슷했고, 그런데 올해 문제는 이제 잠깐 보시면 자연지리보다는 인문지리가 조금 더 이제 강세가 좀 되었었고, 얘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자연지리보다는 인문지리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해서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교육론 파트는 지금 1주 내지 2주 정도 할까, 아니면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특강을 잡아서 할까. 만약에 1, 2주가 조금 모자라면 다른 날을 잡아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드리는 수준으로 이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똑같이 한 6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 6문제 수준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다 틀려라 라고 생각해서 출제원이 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고, 나머지는 다 평이한 수준에서 나온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1, 2주 정도면 아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자라면 뭐 특강이나 보강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인문지리, 자연지리, 교육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도대체 얘는 그럼 뭘 갖고 갈 거냐? 가장 기본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 정리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 분석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는 분들은 3, 4, 5, 6월달 강의가 전체 강의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강의할 때 이때 이제 잘 들어두셔야 될 부분이 개념과 정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위주로 하시고, 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이 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오지만 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이번에는 이렇게 바라봤으면 이제는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보는 각도 자체가,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 뿐이지, 분석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거지, 내용은 바뀌지 않으니까 얘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뀐다. 그러므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거 다 풀었어. 다음 연도에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럼 병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바뀌는 내용을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용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당의 기출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고 나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지 3, 4, 5, 6월달 강의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고 이제 가는 거지.
그냥 예전처럼 학교에서 이제 했었던 것처럼 공부 열심히 아침 8, 7, 8시까지 도서관 가서 아무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10시, 11시 끝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또 복습하고 자고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성적이 안 오르고 능률도 안 오르고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는 시험은 그냥 바로 말짱두름. 내년에 또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 2월달 기출문제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내용은 안 바뀐다. 보는 관점만 바뀐다. 그런데 풀이를 하는 순간 그 관점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분석을 하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분석한 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도 하고 이게 완벽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3, 4, 5, 6월달 강의의 이제 핵심이고 7, 8월달은 제가 1, 2월달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의 중에 하나인데 자 이때는 뭐를 할 거냐면 실제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냐면 영역별로 문제 풀이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1, 2월달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개념과 정의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12월달에 이제 후회를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서술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멘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입형이 합격자 변수를 가는데 약간 좀 중요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입형은 이제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서술형, 논술형이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표현을 잘해서 써내느냐가 이제 관건이었고,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게 가장 큰 틀.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무조건 공부, 반복. 이제 그런 게 이제 1, 2월 달에 이제 핵심이었고, 3, 4,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자연지리, 교육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절대로 풀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 풀이를 하는 순간 바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작년에는 나왔고 올해는 안 나왔어.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왔어.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얘가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뭐가 되냐면 내가 공부할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12월 달에 시험을 보실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기출문제 분석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책 남들이 다 보는 그런 기본서 다 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내용 정리를 하셨다가는 12월 달에 서술 논술형에서 한 글자도 못 쓰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를 또 봐야 되는 이런 불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올해 한 번으로 보고 끝내셔야 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가, 얼마나 공부를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시간도 되고, 이런 내용을 계속 이제 보면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생기고 또 달라집니다.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드린 거였고,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7, 8월 달에 하는 요 내용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요 1, 2월 달부터 3, 4, 5, 6월 달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내용 정리입니다. 다 내용 정리입니다. 뭐를 통한? 기출 문제를 통한 내용 정리인데 이것만 하면 의미가 없다. 왜? 나는 12월 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용 정리만 하면 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되니까 7, 8월 달에는 뭐를 할 거냐면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실제로 풀어옵니다. 이때는 3, 4, 5, 6월 달까지는 교재가 나가는데 이때는 프린트로 다 나갑니다. 프린트로 나가서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문제풀이를 하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설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풀이는 어떤 문제풀이냐면 영역별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를 가만히 잘 보시면 전공에서 다루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었냐면 농업지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세계 3대 식량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쌀, 밀, 옥수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컴플레인을 거셨습니다. 세계 쌀, 밀, 옥수수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는 쌀, 밀, 옥수수 수입국가, 수출국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지리 파트에서는 노공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그걸 가장 이제 많이 공부하고 또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고 공부하는데 가장 시간도 이제 많이 할애하고, 그런데 막상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공업 파트는 요만큼입니다. 농업 파트는 이만큼입니다. 분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자원, 못 먹는 자원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원은 식량 자원, 축산 자원 뭐 이런 거고 못 먹는 자원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뭐 이런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먹는 자원들 중에 축산 자원보다 식량 자원이 압도적으로 기출이 많이 되고 가장 많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딱 할 때 지금 이 내용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전공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까지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쌀, 밀, 옥수수 수출 수입 국가가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거랑 우리 나중에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칠 거 아닙니까, 지리를. 그러면 실제로 가서 가르칠 내용이 뭔지 내가 알아야 이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 3, 4, 5, 6월 달 갈 때 전공과 관련된 얘기도 할 거지만 이게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전공 지리와 관련된 내용에다가 실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가 적용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가 실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응용이 되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언급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얘가 교과서에 나온다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전공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나온 문제 중에 크림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림반도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정치지리 파트에서는 추측지역, 심장지역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지리 파트에서 크림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못 썼다는 얘기는 지리에 대한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 사태가 났을 때 마침 그 파트가 이제 우리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정치지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20-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림반도 사태가 왜 나타나게, 그 나타나게 된 배경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수업 들은 친구들 그 문제 다 쓰셨을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출신 총리가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러시아한테 나 절로 갈 테니까 나 선물 안 주냐? 그래서 러시아가 떼어준 게 크림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푸틴이 다시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 우리나라 사람 많이 살잖아.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줬다 뺏어가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딱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는 소름이 돋아요. 소름. 진짜 소름. 진짜 정말 그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메르카토르 그 정각도법이랑 페터스 정적도법이랑 나온 그 문제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출처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출제위원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얘기라서 그 문제 어디에서 이제 그 문장들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작년 그러니까 2014년 고3 언어 영역 EBS 교재에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게 왜 제가 그걸 기억을 하냐면 언어 영역이나 영어 그 지문을 보시면 가끔 지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어떤 선생님이 그 국어 선생님인데 지문을 보다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메르카토르가 뭐야? 페터스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거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좀 스캔해서 좀 보내주라. 그럼 내가 이제 해서 이제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줬는데 딱 읽어보니까 메르카토르, 정각, 피터스, 정적, 그다음에 얘네들은 제국주의 열강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시험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보고 야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안 걸르는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출제위원이었는지 교수님들 당연히 모를 겁니다. 얘가 언어 영역 그 EBS 교재에 들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현직 교사들이 들어갔으면 이런 거 다 걸러내야 되는데 못 걸러낸 겁니다. 들어가서 병신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자기 맡은 분량만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제위원이라고 들어가 앉아 있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어 영역 EBS 교재에 그 지문이 실려 있는데 그 문제 보고 진짜 나는 욕이 다 나서 욕이.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출제위원들 다 잘라야 된다고. 저 새끼들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 지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전공지를 강의하신 선생님들 내용 그 강의를 가만히 잘 들어보면 요런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다 이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 가면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라고 다 하는데 자기만 아는 문제 냅니다. 학생들이 절대 못 푸는 문제. 장기한테 수업을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절대 못 푸는 문제. 그리고 자기만 아는 문제. 그런 게 여기에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이때 모의고사 때 저는 매주 문제를 드립니다. 매주.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 그렇게 문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매주 문제 드립니다. 그 매주 문제를 드리면 그 안에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날 계속해서 한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재작년에는 상품사슬 문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상품사슬은 이때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때 문제를 2번인가 3번인가 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표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논문도 아예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꼭 보고 가셔라. 꼭 보고 가셔라. 그리고 나서 갔는데 이게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는 히트 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튼 7, 8월달 강의는 이렇게 기출 문제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고등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까지 1, 2월 달부터 7, 8월 달까지 쭉 보면 전공 부분에서도 놓치는 게 거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도 놓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이거를 따로 보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볼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따로 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자는 제가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초점을 안 두셔도 되고 여기에 그냥 초점을 두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알아서 다 해드리고 여기에 안 나오는 기타 여기 안 나오는 기타 내용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립니다. 올해는 이게 아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작년에 요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정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확 있어서 문제를 하나 냈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 화산 폭발 일어난 거. 그 문제를 이제 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대신 크림반도가 나와서 좀 아무튼 이제 7, 8월 달 강의는 영역별로 문제풀이. 그래서 얘는 그 농업지리, 뭐 공업지리, 서비스, 뭐 도시, 취약 등등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를 싹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이 있는 그 뭐 교과서 내용들 같이 이제 그렇게 보고 그 전에 객관식이었었던 문제는 다 주관식화 시켜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주관식화 시켜서 문제를 다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가니까 객관식 시험은 이제 객관식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까지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다 한 다음에 9, 10월 달은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 달은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가는데 얘는 지금 같이 이렇게 합칠지 아니면 따로따로 갈지 아직은 좀 미정입니다. 올 초에 이제 강의 계획에는 얘는 실전 모의고사, 얘는 최종 모의고사 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얘가 이제 같이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갈지는 아직까지 좀 미정이고 변하지 않는 건 9, 10, 11월 달 실전 모의고사나 최종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문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매주 문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매주 문제가 나가면 얘도 실제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남아서 답안지 첨삭을 합니다. 이때 답안지 첨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쓴 답이 맞았나 틀렸나가 아닙니다. 답안지 정리를 하면 내가 이 문제 틀렸는지 맞았는지 압니다. 그럼 본인한테 맡기는 거고 제가 첨삭을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때부터
3, 4, 5, 6월달, 빠르면 1, 2월달 이번 강의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 연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나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첨삭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첨삭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첨삭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첨삭만 당해본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를 모르냐면, 나는 정말 문제에 맞게끔 알맞게 썼는데, 다 출제 의도에 맞게 다 쓴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하고 실제 나의 답하고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의도와 이 답을 일치시키려고 첨삭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하고 나서 답안지 첨삭을 해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문제 의도가 분명히 이거였고 이거를 쓰라는 거였는데 막상 답안지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시험지에서 1번 그래서 답안을 이렇게 적습니다. 시험지에 보면 시험지에는 알맞게 적었습니다. 근데 얘가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는 내용이 바뀝니다. 쓰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이거를 제출합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맞게 쓴 것 같은데 제출해서 보니까 내가 매긴 정답보다 제출해서 나온 이 답의 정답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 적을 때 내가 처음 생각한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첨삭을 할 때는 얘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야 당일날 시험 볼 때 그대로 옮겨 적고 얘가 그대로 제출이 됐는지, 그러면 내가 가채점한 답이랑 실제로 나온 답이랑 그 점수랑 비슷해집니다. 대부분 가채점을 칼채점을 한다 그래서 다 긋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아집니다.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안지 시험지에다가 문제 풀 때는 이게 제대로 잘 나오는데 얘를 답안지에 이걸 보고 옮겨 적을 때는 내용이 변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실제로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이게 내가 뭘 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달에 시험지를 풀고 얘를 답안지에 옮겨서 작성했을 때 내가 쓴 답이랑 시험지에 쓴 답이랑 이게 얼마나 괴리가 없는지 그 갭을 줄여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가서 시험 보시면 거의 100% 합격입니다.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이제 해왔었고, 실제로 이제 초수 합격자도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분은 되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 다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들을 때 이 강의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요 강의 들을 때 요거 다시 한번 듣고, 엄청나게 복습을 하고 이제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지겹지도 않냐고. 그래서 계속 듣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를 하고자 하면냐면 이거였습니다. 1, 2월 달에 개념과 정의를 잘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서 실제 내가 낸 답안지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삼수, 사수, 장수생뿐만 아니라 초수도 바로 한 번에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짠 거기 때문에 1, 2월 때부터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12월 달에는 반드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시험 푸실 때 코 파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12월 달 이제 끝나면 12월 달 끝나면 시험이 끝나면 아마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달 시험이 끝나면 2016년 아마 1월 초쯤까지 엄청나게 좀 갭이 좀 있을 겁니다. 약 한 달 정도의 멘붕을 겪을 시기입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심란하고 뭘 해도 안 되고 막 진짜 멘붕의 연속일 겁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점수를 받고도 가채점 했는데 이 점수를 받고도 2차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부터 해서 엄청나게,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날이 되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는 뭐를 좀 해볼까 하냐면, 시험이 끝나고 요때 시험 보기 전까지 발표 나기 요때는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답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답사라고 해서 마음의 위안을 좀 그래서 물론 의무는 아니고 희망자만 해서 따로 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은 아니에요. 올해 처음 저도 해보는 거라 어떻게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대학 다닐 때 답사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지, 뭐 대충 막연한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좀 안 했었고, 제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 쓴 게 이제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아마 차별화 좀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때 한 1박이나 2박 3일 정도 뭐 힐링 답사를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국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활성화되면 제 강의가 좀 많이 퍼져서 좀 많이 활성화되면 국외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전체적인 그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1, 2월 달부터 5, 6월 달까지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를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은 우리가 보는 이 시험은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문이 아닙니다. 절대. 얘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얘는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냐? 대학에서 배운 것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대학에서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분들을 위한 거냐면, 대학에서 충분히 그 배운 걸로 난 소화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야가 넓고, 그 다음에 깊이도 있고, 너무나 많고, 대학에서 해준 건 난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도 혼자 공부해도 이거 다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난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학원 강의를 듣습니까? 혼자 하기 힘들고, 대학에서
뭐 하는 것도 이제 소화하기 힘들고 그런 분들이 와서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자습을 할 때 못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학에서도 못해주고 혼자 공부하면서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교수님들이 강의하지 않습니다. 얘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번에 낼 거야, 자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아는데. 언어 영역에 있는 EBS 교재에 있는 내용도 제거를 못하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공부를 해. 물론 선배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온 교재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보는 눈을 키우면 상관없는데, 그런 눈이 없다면 학원에 다니는 게 100%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왁구를 딱딱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놀면 되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냥 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수년간 임용 강의를 하기 전에 수년간 수능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번에 다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게 임용에서 통할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수가 바로 합격했습니다. 아, 통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능 공부를 하건 임용 공부를 하건 니네들이 하는 거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교수 될 거야? 왜 그렇게 공부하냐? 시험에 나오는 거래라. 시험에 나오는 거래라.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냐? 기출 문제를 봐야지. 기출 문제를 봐야지 이 단원에서는 뭐가 나오고 뭐가 중요한지 알 거 아니냐. 이거를 안 보고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느냐. 대학에서 이거 해줍니까? 혼자 공부할 때 이거 제대로 봅니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학원에 오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기출문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 때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뭐가 녹아있냐면 기출문제가 다 녹아있습니다. 9, 10월 달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도 이 모의고사 문제가 제가 하나, 둘, 다 이제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완전 새로운 걸 가지고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는 대부분이 지금까지 기출이 됐었던 문제를 다 응용시킨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제를 뽑아서 얘를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한번 내보고, 이런 각도에서 문제를 한번 내보고, 그랬을 때 의도가 정확하게 답안지에 지금 적혀 나오는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게 모의고사 반의 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쭉 가만히 보면,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출 문제를 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면 이 기출 문제에서 나온 요 내용이 이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는 안 변하고 그냥 똑같이 또 나오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도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 달 시험 볼 때 kop하면서 문제 풉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쭉 이렇게 이어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제 있을 거를 예상이 되고, 이 시험을 우리는 절대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문처럼 공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학문처럼 공부하다가는 시험도 못 보고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답게 공부를 하셔야지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토대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시면 분명히 한 번에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간단하지 않지만 거의 뭐 1시간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좀 각오를 좀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올 12월 달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1, 2월 달부터 3, 4, 5, 6월 달까지, 그 다음에 7, 8월 달은 살짝 건너뛰고 9, 10, 11월 모의고사 강의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가 나갈 거냐면 필요할 때마다 논문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논문은 제가 여기서 같이 보는 논문도 있고 혼자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나눠드린 논문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때하고 요때 논문 많이 나갈 겁니다. 요때 3, 4, 5, 6월 달하고 9, 10, 11월 달 논문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요 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것도 있고, 같이 보는 거는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내가 시험 볼 그 내용,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만 보고, 그 다음에 혼자 보라고 이제 나눠드린 논문은 시간 날 때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표와 그림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것도 논문을 볼 때도 그냥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론부터 열심히 밑줄 치고 형광 씌우고 막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눠드린 논문 중에 얘가 시험 문제화돼서 나온다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림하고 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표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논문을 볼 시간 확 줄어들고 그 외 시간에 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그래서 논문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내가 교수가 되거나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그렇게 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표하고 그림 위주로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저랑 같이 볼 때도 표하고 그림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논문도 시험 문제화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눈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이나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막 논문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볼 때 비웃음 나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 내년에 또 공부해라. 이런 마음이 또 들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 볼 때도 요령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논문도 같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가끔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연습 문제는 정말 연습 문제입니다. 잘 쓰건 못 쓰건 길게 쓰건 짧게 쓰건 아무 의미 없다. 그냥 한번 써보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지금 와꾸를 잡고 써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작년도 기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